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통일신라 시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 됐군요. 어이구, 이거 뭐 꽤 긴 역사가 흘렀어요. 저 옛날에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676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까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통일신라 시대와 발해 합쳐서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 그러죠. 남북국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것들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는 676년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걸 기점으로 삼아서 935년에 신라가 망하니까 따지고 보면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것도. 그죠? 한 250년 정도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250 좀 넘는군요. 이 시간을 동일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역사를 공부하실 때 보면 아까 삼국시대는 제가 100년 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역사라는 게 어떤 개통성, 그러니까 어떤 구분이 없이, 시기 구분 없이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가는 그런 학문이 아니거든요. 뭐 체계적으로 어떻게 구조화시키는 작업들이 있지요. 마치 물고기를 머리, 몸통, 꼬리로 구분하듯이 이 통일신라 시대는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통일신라의 초반기, 그러니까 676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부터 780년, 한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통일신라 전기, 신라 전체 역사로 보면 가운데 시기이기 때문에 신라 중대로 잡고요. 그리고 해공왕이라는 왕이 쫓겨나고 난 뒤부터 780년 이후부터를 신라 하대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세기로 따져보자면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반까지를 잠깐 칠판 보시면 통일신라 시대를 다시 둘로 쪼개는데 중대와 하대로 왕으로 치면은 여러분 그 무열왕 부터 아직 삼국을 통일하기 전이긴 한데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을 통일하기 전이긴 하지만 무열왕 아들이 삼국을 통일하니까 거의 뭐 통일할 시기 통일신라는 거의 겹치죠. 그래서 신라 중대를 통일신라 전반기로 보면 되고요. 신라 하대를요 해공왕 다음 왕이 갑자기 저기도 이름이 헷갈리는데 선덕왕 맞습니다. 선덕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인 경순왕까지를 흔히 신라 하대로 잡아요. 이렇게 하대로 잡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여기가요 언제냐면요 7세기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8세기까지라고 잡아본다면 여기가 9세기부터 잡아서 10세기 초반, 10세기 전반기까지 잡으면 되죠. 935년에 망했으니까 10세기 중에서 한 35년 정도 신라가 있다가 망했잖아요. 10세기 초반까지. 그래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시기대로 구분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즉 중대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으며 하대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가. 이 두 시기가 거의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2004년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 고대사의 최고 권위자인 이기백 선생님께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대와 하대의 특징들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일단 이건 적어두세요. 적어두시고 중대와 하대를 교재를 보시면 35쪽이 중대고요. 36쪽이 하대입니다. 하대. 그러니까 중대부터 한번 내용을 볼까요? 35쪽. 1번 통일신라의 발전. 네, 1번에 2번 왕권의 전제화. 그 부분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태종 무열왕 때 무열왕이 진골 출신 최초의 왕이다라는 설명이 있죠.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진골 위에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우리가 저희 얘기 좀 듣고 가보죠.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신라의 신분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위에 성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왕족일 뿐만 아니라 고구려나 백제하고 차이가 있다면 고구려 보세요. 고구려의 왕은 고씨인데요. 연개소문은 연씨죠. 백제의 왕은 부여씨예요. 부여씨인데 왕족은 부여씨인데 최고 자리인 상접형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른 사람들 보면 뭐 성충도 있었고 또 그전에는 막고해, 막씨, 뭐 청씨, 사씨, 사택지적 이런 식으로 왕족이 아닌 사람들이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귀족들이.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라는요. 얼마나 폐쇄적인 사회냐면 왕족이 고위 관직까지 모두 독점하는 체제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결혼했어요.
만약에 제가 진골인데 어디 오두품 혹은 육두품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제 자식은요. 부모 중에 한쪽이 진골보다 낮은 지위면 낮은 지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분의 여성하고 다른 신분의 남성하고는 결혼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이 이제 육두품이 있고요. 그 밑에 뭐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1, 2, 3두품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지우개가 여기 있군요. 1, 2, 3두품은 이제 큰 의미가 없고요. 4두품까지가 좀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귀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당연히 진골에 비해서 각자 관직 승진의 제한이 있었어요. 요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이제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인 골품제라 그러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예 어떠한 두품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따라서 특정한 두품에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그 두품들, 귀족들 내부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골이나 진골이 아니고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요. 육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은 자리는 차관까지고요. 아찬이라 그러는데 5두품은 요즘으로 치면 뭐냐면 사실 5두품보다는 진짜 별거 아니에요. 5두품은 최고로 올라가면요. 지금으로 치면 동사무소의 동장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동장이 물론 낮은 지위는 아니죠. 네, 그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동장이시라면 공무원으로서 많이 성공하신 겁니다. 다만 최고위 권력자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고위 권력은 진골과 성골이 왕족이 모두 동점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도대체 진골과 성골은 똑같은 왕족인데 차이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논쟁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왜 논쟁이 많냐면 명확한 사실이 없어요. 하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이제 이 설이 굳어졌는데 뭐냐면 성골이라는 개념은 본래 없던 개념인데 갑자기 출현하게 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어른들한테 여쭤보면 이런 얘기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연세가 좀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헷갈려서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양쪽이 다 왕족이면 성골, 양쪽 중에 한쪽만 왕족이면 진골. 이거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골이건 성골이건 다 자기들끼리만 결혼했어요. 자기들끼리 결혼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거는 신분이 떨어져요. 자기 신분이 아닌 사람 쪽으로 신분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그 개념은 뭐 일제시대 때 막연하게 나왔던 개념인데 1970년대에 이기백 선생님과 이기동 선생님 같은 우리나라의 굴지의 고대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건 사실이 아닌 게 이미 밝혀졌고요. 70년대 이후에 확립된 이론은 이거예요. 만들어진 개념이란 거예요, 성골이. 누가? 진평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요걸 좀 보실게요. 오른쪽에 한번 더 가볼게요. 진평왕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진평왕. 진평왕이 하여간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진평왕은 본래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평왕의 아버지가 동륜태자라는 사람인데요. 동륜. 이거 좀 내려서 할게요. 진평왕의 아버지가 동륜이라는 왕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찍 죽어요. 그 다음이 이제 진평왕인데요. 동륜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진흥왕의 아들이에요. 자, 보십시오. 진흥왕에게는 아들이 동륜과 사륜 두 명의 태자가 있었는데 본래 동륜이 형이라서 동륜이 왕이 돼야 됐지만 동륜이 죽어버림으로써 일찍 죽음으로써 왕이 되기 전에 동생이 왕이 돼요. 이게 사륜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진지왕이에요. 진지왕. 근데 진지왕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쫓겨나요. 뭐 술을 좋아했다, 여자 좋아했다 이런 걸로 쫓겨나게 되는데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거 정도로 쫓겨날 거면 우리나라 왕 중에 3분의 2는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핑계로 쫓아내버리고 왕을 동륜태자의 아들인 진평왕, 즉 진지왕의 조카인 진평왕을 왕을 세워요. 당시 진평왕은요 꼬맹이였어요. 어린아이를 왕으로 세워놓고 아마 귀족들이 막 자기 멋대로 정치를 했겠죠. 그런데 진평왕이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왕을 진짜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측근들을 양성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귀족들을 억누르려고 해요. 근데 억누르게 하려면 뭔가 어떤 상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죠. 내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 그래서 스스로를 성골이라 칭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거의 확실한 의견이에요. 성골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평왕 때. 그리고 진평왕은요. 한 번도 여자가 왕이 된 적이 없었던 이 나라에서 자기 딸을 왕으로 밀어붙입니다. 왜? 내 딸은 성골이니까. 하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선덕여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성골이든 뭐든 간에 이 선덕여 왕이 왕이 된 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졌던 나머지 진골 귀족들이 끊임없이 선덕여 왕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선덕여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동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진지왕의 아들이 김용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김용춘의 아들이 김춘추인데요. 바로 이 김춘추와 선덕여 왕이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약의 김씨인 김유신, 이렇게 돼서 이 김유신, 김춘추, 선덕여 왕의 삼각 동맹 체제가 완성되게 되고요. 바로 이런 김유신, 바로 밑으로 빼보면 김춘추, 그리고 선덕여 왕 같은 이러한 새로운 권력 그룹에 대한 대항으로 vs 나머지 진골 귀족을 대표하던 상대등 비담이 대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가 터지게 된 게 비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비담이겠죠. 상대등 비담이 자기 주변의 나머지 진골 세력들을 모아놓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과거의 드라마 선덕여 왕에서는 아주 젊고 잘생긴 김남길 씨가 비담으로 나왔지만 사실 그건 사실적 관계가 좀 드라마에서 상상력을 발휘한 거고, 분명히 진골 귀족을 대표하던 원로였을 거예요. 상대등은 국무회의의 국무총리인 격인데 화백회의 의장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장 겸 국무총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표로 하는 진골 세력과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새로운 신흥 세력 간의 대결이 결국에는 이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자, 보세요. 그래서 결국엔 김춘추, 김유신, 선덕여 왕이 승리로 끝나는데, 선덕여 왕은 이 비담에 난 도중에 죽어요. 그래서 잠깐 선덕여 왕의 사촌 동생을 왕으로 세웠다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김춘추가 왕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무열왕이에요. 이때부터가 신라 중대의 시작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열왕을. 사실 성골과 진골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개념인데 일상적으로 이게 관행화되어 있는 굳은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때부터 무열왕이 왕이 되고요. 김유신과 함께 삼국통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삼국통일이 여러분 실패했다면 왕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겠죠. 하지만 삼국통일에 성공했다. 그것도 김춘추의 오른팔인 김유신과 함께. 그러면 왕실의 권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뒤부터 해공왕 때까지 무열왕의 직계자손이 왕위를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왕이 문무왕인데 문무왕 때 삼국을 통일하게 되고요. 그 다음 왕이 신문왕인데 신문왕은 심지어 자기 할아버지 때에서 삼국 통일을 도와주었던 김유신 계열까지 다 제거해버립니다. 보실까요? 2번 신문왕. 가장 중요한 왕입니다. 이 왕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고 난 이후에 귀족을 숙청하였다. 이 김음돌의 동그라미 칠해두세요. 김음돌이 누군지 아세요? 신문왕이 장인어른입니다. 그것도 신문왕이 왕이 되자마자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켰대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소리죠. 어떤 장인이 자기 사이가 왕이 되자마자 반란을 일으킵니까? 자기 사이가 왕이 됐는데. 이럴 수는 있죠. 사이가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사위의 백을 믿고 본인이 막 정권을 이렇게 하려 하니까 사위가 그걸 견제하려고 하니까 그 때문에 대립이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무슨 장인어른이라는 작자가 사위가 왕이 되자마자 반란을 일으켜요. 이제 자기 세상이 맞는데. 이거는 뭔가 냄새가 나요. 구체적인 반란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삼국사기에 보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신문왕이 김음돌이라는 사람 본인 자체는 여러분 그 정통 신라계 귀족이에요. 신라계 출신 김씨인데 다만 김음돌의 김음돌의 그 처를 통한 인척들이 대부분 그 김유신 계열, 즉 가야 계열의 김씨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가야 계열의 김씨까지 모두 제거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체제를 안정시킨 다음에 중앙정치기구와 군사조직을 정부해서 구서당 10정이라는 중앙군과 구조 5소경이라는 지방행정을 정비하고요. 신하들에게 지급해주던 노급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관료전을 지급해주고요. 유학사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국학이라는 교육기관까지 만들어요. 그런데 노급이 뭐고 관료전이 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른편에 보충 설명란에 설명을 달아드렸는데 보시면요. 노급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뭐냐면 이거예요. 거기다 적어두실까요? 노급이라는 건요. 노급은 수조권 플러스 노동력 징발권이고요. 관료전은요.
오직 수조건에만 해당한다. only 수조건.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십시오. 이 부족장 세력들을 중앙의 귀족으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부족장들, 과거의 군장들이 갖고 있던 그 지역의 지배권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만이 이들이 순순히 들어올 거니까 어떤 제도를 했냐면 삼국이 모두가 다 그렇게 했을 건데요. 신라께 좀 자료가 남아있을 뿐이죠. 이들에게 토지를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 상대등 박기훈에게 노급을 나눠준다라고 하면 거기 있는 농민들이 본래 농사를 지은 다음에 세금을 국가에 내야 되잖아요. 정부에 내야 되는데 대신에 이 세금을 누구한테 내는 거냐면 노급으로 지급을 해준 그 신하에게, 그 관리에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것이 삼성동인데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 주민들은 모두가 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겠죠? 유독 여기는요, 회사들이 많아서요, 식당이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이 식당들이 소득을 거두면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국가에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무총리 박기훈에게 삼성동을 노급으로 준다. 이러면요, 삼성동에 있는 상인들이나 회사가 번 돈에서 해당하는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게 아니고 국무총리 박기훈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게 하는 거예요. 즉 소유권은 아니죠. 하지만 수조,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곡식 조자에다가 수취하다, 거둔다. 그런데 노급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멋대로 노동력, 즉 삼성동에 있는 주민들을 국무총리 박기훈이 멋대로 나 박기훈을 위한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냐면 거기 교재에 잘 나와있다시피 군사적 기반으로 작용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등 박기훈에게 서울 지역을 노급으로 준다 이러면 서울 지역에 있는 젊은 남성들을 내가 개인적인 용도로 저의 병력으로 멋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왕이죠. 조그만 왕이 되는 거죠. 국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의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남성들은 또 군대까지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즉 국가에 세금 내죠. 또 군대 갔다 오죠. 여성들도 여러분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군대만 안 갈 뿐이지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내고 있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국가가 내려주는 강제성이잖아요. 그런 강제적인 권한을 신하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군사적인 용도로 이게 사용될 수 있는 노동력 징발권을 막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별 관료들이 자기의 사병을 가지게 되고 그럼 왕이 불안하죠.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료전을 가보시면 백성들에게 토지세만, 즉 수조권만 허락해주고 군사적인 기반이 되는 노동력 징발권은 박탈시켰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노동력 징발권을 박탈시킨 게 관료전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와 연관이 되어 있다 하겠고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나오고 고등학교 때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실은 우리나라 말이 아직 서투른데 굉장히 영특한 친구예요. 되게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다만 아직까지 한국말이 아주 능숙하진 않아요. 한국인인데 오랫동안 거기서 학교를 다닌 거죠. 부잣집 아들이죠, 한마디로. 근데 이 녀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한국으로 전학을 왔다가 너무 놀라서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다시 미국 갈게 해서 미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했더만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미국은 뭐 그렇대요. 그 친구가 좀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싸움이란 게 있을 수가 없대요. 남학생들끼리 성질 난다고 주먹질을 하면요. 바로 퇴학이라는 거예요. 예, 바로 퇴학이라서 힘 좀 세다고 힘이 약한 애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어릴 때부터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다라는데 우리나라 와보니까 이게 좀 덩치 좀 크고 힘 좀 센 놈들이 성질 난다고 막 두드려 패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혐오스러워서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가 가서 그랬대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다가 자기까지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강력히 요구를 했대요.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이게 얘네 미국을 오래 먹은 애니까 그게 아니 이 학생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이라고 그랬더만 그냥 선생님이 걔를 되게 혼내고 부모님 불러오게 하고 그냥 일을 끝내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흔히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저도 중학교 때 학교 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는 다시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진짜 터프한 고등학교 빼놓고는 다시 고등학교에 우리나라 오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지친과 그 얘기를 할 때 주변에 있는 애들은 입을 이만큼 내밀고 왜 이렇게 삐죽삐죽 하긴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이런 일이 우리나라보다 적게 일어나는 이유는 뭐 교육의 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뭐로 보냐면 총으로 봐요. 예. 미국은 총기 소지가 허락이 되잖아요. 물론 미성년자가 총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집에 총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미성년자가 소지할 수도 있죠. 따라서 완력이 좋다고 해서 완력이 약한 자에게 막 행패를 부린 거나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총은 그런 완력을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는 무기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구타가 제일 먼저 사라진 쪽이 어디냐면요. 전방부대들이에요. 놀랍죠? 전방부대가 가장 먼저 구타들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전방부대는 군인들이 항상 총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가장 늦게까지 구타가 있었던 데가 의경, 경비교도대 이런 데거든요. 거기는 군인들이 총을 안 들고 다니니까. 이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귀족들이 사병을 가지고 있는 한 왕권 강화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귀족들이 개인적인 병력을 갖고 있는데 왕이 무슨 수로 귀족들을 억누릅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답이 나오지만 다시 왕권이 약해지게 되면 반드시 노급은 또 부활되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3번 진골귀족이 점점 힘이 약해지고 육두품이 성장하는 이런 일을 겪었지만 결국에 4번이 되면 전제왕권이 8세기 후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경도왕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8세기 후반에 전제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걸 상징하는 왕이에요. 아직 중대가 끝나지는 않지만 이미 삐걱거렸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급이 부활돼요. 노급이 부활되고 사원, 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절에서 세금을 안 내는 면세전이 증가하는데 이게 국가재정에 압박이 오겠죠. 또한 이 사원의 면세전들은 대부분 배후에 진골 귀족들이 있거든요. 결국엔 진골 귀족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절을 이용했었다는 거죠. 귀족들의 향락과 사치는 증대되는데 왕이 이걸 통제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시작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36페이지에 갑자기 생뚱맞게 박스가 하나 있죠. 제가 이걸 왜 달아놓은지 아십니까? 보시면 재위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 왕들이. 예. 이게 신라 하대가 시작되고 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한동안에. 무슨 얘기냐면 엄청 왕권이 불안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보니까 뭐 한 10년 했는데요. 어떤 왕들은. 이게 긴 게 아니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10년 하면 독재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왕이 재기간 10년이라면 일찍 죽었다라는 거 외에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5년짜리 왕들도 많죠. 5년, 4년, 3년. 이런 왕들이 심지어 1년짜리 왕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쫓겨난 거예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독살을 당하던가. 왜요? 무열왕 직계가 독점하던 왕권이 드디어 해공왕 때 무너지게 됩니다. 해공왕 때 이게 무너지게 되면서 무수히 많은 진골 귀족들이 서로 왕을 하려고 덤벼요. 그래서 음모와 배신이 점철되는 아주 혼란스럽고 복잡한 양상이 전개돼요. 이게 신라 하대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거든요. 그러자 중앙정부의 힘이 점차 약해지면서 1번 보겠습니다. 전제왕권의 몰락. 해공왕이 죽고 난 뒤부터 진골귀족의 반란과 왕위 전탕전이 굉장히 심화되었다. 신라 하대의 모습이죠. 왕권이 약화되고 집사부의 시정기 권한이 약화되고 상대 등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자, 잠깐 칠판 보시면 본래 신라의 국정총괄자는 상대 등입니다. 화백회의의 의장입니다. 귀족회의의 의장인데 신라 중대 때는 시중의 힘이 더 세졌어요. 신라 중대 때는요. 왜냐하면 시중은 국왕의 비서실장인데 국왕의 힘이 셌잖아요. 중대 때는. 그러니까 무열왕 직계가 왕위를 독점할 때는 왕권이 세니까 왕의 비서실장이 실질적으로 힘이 제일 셌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는 분이 있어요. 김재춘이라는 분이 저기 실제 국무총리를 하고 계신 정홍원보다 그분 낫습니다만 실권은 그 사람이 더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체제는 대통령에게 상당히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권이 다시 약해지면서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상대 등의 힘이 다시 세져요. 왜? 상대 등은 귀족회의의 의장인데 귀족의 힘이 세지면서 왕보다 귀족의 힘이 세지면서 귀족회의의 의장의 힘이 제일 세지게 되는 거죠. 이건 신라 하대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왕권의 유무와 같이 연관지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왕권이 강할 때는 시중, 신라 중대, 왕권이 약할 때는 상대등, 신라 하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김원창의 난 같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김원창의 난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라 하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반란이 되겠고요. 농민들도 2번 보시면 흔들리면서 곳곳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 2번에 3번 보시면 전국적으로 농민 반란이 일어났던 말씀이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추가해 볼게요. 어떤 반란들이 있었냐면요. 원종 애노의 난. 어떤 신라 하대 농민 반란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난이고요. 또 하나가 적고적의 난.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니는 농민 반란군이 있었나 봐요. 적고적의 난. 다시 원종 애노의 난과 적고적의 난 같은 농민 봉기가 이때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알아두십시오. 두 개. 알겠죠? 자, 이게 되자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아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호족 세력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지방 세력가들 중에 일부가 성주나 장군을 자처하면서 3번에 나와 있죠. 호족 세력의 성장. 성주나 장군을 자처하면서 독립적인 세력을 성장하였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들과 이 호족과 하나 담아두십시오. 호족과 4번 보시면 4번 개혁정치 시대 1번 육두품 출신의 유학생, 육두품 그리고 선종 슬력 이 세 집단이 결합하게 돼요. 다시 그래서 육두품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이 호족과 손을 잡은 건 아니고요. 신라의 정부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4번 개혁정치 시대 2번에 보시다시피 최치원 같은 사람들은 신라로 돌아와서 열심히 신라를 개혁하려고 노력했지만 진골 귀족의 반대에 의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골에 짱 박혀버려요. 합천 해인사에 들어가 버립니다. 은둔해버려요. 최치원 같은 분들은. 하지만 최치원의 이런 저항은 그냥 소극적인 저항이죠. 에이, 들어온 걸 보기 싫다. 난 내려가겠다. 이거 그러면 그 이외에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최승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예 지방의 호족과 힘을 합쳐버려요. 최승우가 누구의 오른팔이 되는지 아십니까?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오른팔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 같은 사람은 당시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아예 중국으로 가버려요. 왜? 신라에서는 본인은 육두품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중국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호족들이 다시 호족과 육두품, 선종승려 호족들이 육두품을 브레인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5번에 보시면 37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건국되게 됩니다. 후백제는 견훤이 세운 나라이고요. 전주에 건국했고요. 후고구려는 궁예가 세운 나라고 개성에 있다가 송악에 있다가 개경입니다. 송악에 있다가 수도를 철원으로 옮겼는데 이상한 짓을 자꾸 해가지고 결국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고려가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신라 중대와 하대를 비교하고 있는 표입니다. 자, 중대와 하대를 비교하는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37쪽 가운데에 있는 이 박스를 완벽하게 외우시면 돼요. 중대와 하대를 딱 구분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박스에 보면 빨간색으로 만파식적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신라 중대 마치 신라 하대를 상징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올 때 원종 애노의 난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준다면 농민 반란을 보여준다면 신라 중대를 상징하는 게 이 만파식적인데요. 만파식적 오른쪽에 설명이 있죠. 보십시오. 신문왕이 아버지 문방을 위하여 가문사를 지은 후 김춘추와 김유신으로부터 받았다는 피리 이것을 불면 적이 물러나고 전염병이 나고 가뭄에는 비가 내리며 장마에는 비가 멈추며 바람이 가라앉고 파도가 잠잠해진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피리만 불면 모든 게 해결되네. 이런 피리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이런 얘기가 왜 돌아왔겠어요? 그만큼 왕권이 강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신문왕이 있기까지는 김춘추와 김유신 가문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유신과 김춘추가 이런 선물을 줬다라는 건 다시 말해보면 신문왕 때에 신문왕을 마치 이런 위대한 존재의 후계자로 인식시키면서 신문왕의 왕권이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결과 통일신라 이야기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발해인데요, 여러분들. 발해는요, 아주 쉬워요. 문제 풀기가 너무 쉬워요. 발해에서 물어보는 건 어차피 세 가지예요. 자, 38쪽 보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 4번에 무왕, 문왕, 선왕 3명의 왕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발해의 중심적인 왕들 3명을 서로 구분하시면 돼요. 왕들 3명만 아시면 돼요. 무왕은 여기 보시다시피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돌궐 일본과 연결해서 당 신라에 대항하였고 당의 산동지방을 공격하는 등
굉장히 공격적이고 터프한 정치를 했어요.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우리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지만 한편으로는 당나라의 심기를 자극해서 당 신라와 여러 번의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발해의 입장에서 당과 신라를 전부 상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들 문왕 때가 되면 보시면 당과 친선 관계를 맺어버립니다. 현실적으로 당나라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맺고 당나라의 선진문물을 수입해서 수도도 상경으로 옮기게 돼요. 저 상경으로 더 넓은 터로. 그리고 신라와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고 대립관계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선왕 때가 되면 전성기가 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반도까지 진출하고 오경 15부 62주의 지방제도까지 완비하면서 오죽했으면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는 칭찬을 듣게 돼요. 나라 동축의 큰 나라. 이건 엄청난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강대국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왕 3명의 업적들을 구분해 두시고요. 이 왕들은요. 그래요. 당나라와 친선관계를 맺었던 문왕조차도 본래 중국과 친선관계를 맺으면 중국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중국의 달력을 써야 돼요. 연호라 그럽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몇 년이죠? 2014년, 2015년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예수가 탄생한 지 2015년 지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옛날에 그러면 어떤 달력을 썼을까요? 중국의 황제가 즉위한 해를 1년으로 놨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중국의 황제, 당나라의 황제 기훈제라면 올해가 기훈이가 황제가 된 지 3년 됐다면 기훈제 3년, 기훈제 4년, 기훈제 5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우리나라 왕을 기준으로 했겠죠. 하지만 중국과 친선관계를 맺게 되면 현실적으로 중국이 더 강대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자기 나라의 달력을 쓰기를 요구해요. 어떤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늘 써줬어요. 그런데 발해는 중국과 친선관계를 맺을 때조차도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라는 것. 즉 우리는 중국에 비해서 하등 떨어질 게 없는 대등한 나라이다라는 걸 표방했다는 거죠. 통일신라가 시종일관 당나라의 연호를 썼던 것과 달리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발해가 얼마나 자주성을 강조하는 나라였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제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했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밑에 있는 박스에 보시면 발해의 중앙 통치 조직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육부, 중정대, 문정원, 주자관 보이십니까? 이걸 적어두세요. 거기다가 삼성육부라 그러는데 중국의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육부 제도는 당나라를 모방한 것이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단 재밌는 사실은 어때요? 보시니까 이름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모방했으나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모방하였으나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왜? 이름이 다르죠. 그리고 또 앞에 정당성을 보시면 6개의 부를 둘로 쪼개놨어요. 이원적으로 운영했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모방했으나 이름이 다르고 이원적으로 운영하였다. 이원적으로. 이런 점에서 발해가 비록 중국의 문화를 많이 수용한 부분도 있지만 독자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고구려를 계승한 증거들도 많죠. 모든 문화적인 양식들은 대부분 고구려 스타일이고요. 또 지배층이 고구려계였죠. 실제로 발해 귀족들 중에 대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씨가 그렇게 많아요. 고구려 왕족 출신들이. 그래서 발해는 명백히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당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수용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게 이 삼성육부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고대의 통치체제라고 하면서 박스가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대의 통치체제를 한번 쭉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검정고시 시험에서는 이 모든 걸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한데 다만 몇 가지만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더 중요한 것들은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 고구려 10관 등, 백제 16관 등, 백제 17관 등, 신라 17관 등은 체크해 두시고요. 발해의 삼성육부제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수상은 대대로, 발해의 수당은 상좌평, 신라의 수상은 상대등, 그리고 통일신라 때는 시중, 또 신라 하대는 상대등, 발해는 내상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해두시고 고구려의 귀족회의 제가회의, 백제의 귀족회의 정사회의, 신라의 귀족회의는 화백회의 정도만. 요 정도까지. 지금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두셔야 될 것 같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력 확인 문제를 넣어드렸는데 문제의 가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들을 주로 넣어놨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본 내용에는 설명을 안 해드리고 문제를 넣어놨어요. 일부러요. 아주 거의 안 나오는데 정말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내용엔 넣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나온 것까지 다 집어넣으려면 교재가 이만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작 어차피 검정고시 한국사라는 건 잘 보십시오. 전략적인 과목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100점이라는 성적을 따면 물론 기분 더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100점을 먹으나 통과하는 점수를 넘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100점을 목표로 공부한다고 물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면 100점 먹고 더 좋겠습니다만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야 되잖아요.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 보세요. 괜히 이렇게 너무 두꺼운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정작 늘 시험에 나오는 것들과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동일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용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작 시험장에 가면 중요한 것들은 기억이 안 나고 쓸데없는 것만 기억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정말 그런 경우들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 저도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친구한테 야 지지난주에 우리 대학 동기들 모임이 있었잖아. 있었어요. 그때 우리 무슨 얘기하지 않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였는데 정작 그게 기억이 안 나고 뭐만 기억나는 줄 아세요? 엉뚱한 거. 소주를 먹었다라는 거. 맥주를 먹든 마크를 먹든 소주를 먹든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소주를 먹었다라는 거. 그리고 포장마차 안 가고 참치집 갔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오래간만에 병준이라는 대학 동기가 왔다라는 거. 잘 안 오는 애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정작 그날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게 기억이 안 나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30분 정도 했는데 그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주변에 저까지 기억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들이. 그래서 엉뚱하게 그 다른 이야기들을 추론해가면서 그래서 병준이가 와서 야 반갑다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었는데 하면서 얘기를 끄집어내다가 결국 둘 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물론 이제 그 다음날 기억이 났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거가 중요하고 이걸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걸 완벽하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뭐가 되면 딴 걸 하셔야 돼요. 다만 문제 20문제 중에 일부러 이건 한 그래도 넣어봤어요. 사진형 문제들이 많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검정고시 문제에선 이 문제는 과거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 건데 보세요. 13번 문제를 보시면 신라 하대의 선종과 관련이 깊은 문화재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어요. 선종이 신라 하대에 발달한 불교 종파라 그랬죠. 하대에 발달한 선종을 대표하는 문화재가 승탑이에요. 스님들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탑을 승탑이라 그러는데 승탑이라 그러면 언뜻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 부두라고 해보면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절에 가보면 부처님을 상징하는 이 큰 탑 말고 선지 3번처럼 조그만 탑들이 있을 거예요. 조그만 부도라고 불리는. 이게 그 절을 출신 스님들의 무덤인 승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승탑이 나오면 무조건 선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승탑은 신라 하대를 대표하는 문화재입니다. 선지 3번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도 제가 몇 가지 설명 더 드릴 게 있는데 문제를 제가 몇 개를 고대 삼국시대의 문화와 연관된 것들을 몇 개를 제가 일부러 넣어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적인 설명을 고려시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문제와 함께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정치사 위주니까 거의 열의 9은 거기서만 나옵니다. 정치사 위주의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꼭 공부를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고려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고려부터는 제가 문화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문화재들. 왜냐하면 고려 조선은 유독 문화재와 관련된 것들, 문화적인 업적들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넣어드렸는데요. 조금 시간이 이제 더 길게 걸리겠죠. 예. 그러나 고려 조선이 여러분 검정고시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해보시고 재밌게 따라가 보시다 보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